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무위급에서 부가가치세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출제되는 게 이론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돼요.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2점이거든요. 한 문제당 2점 하면은 총 6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실기가 출제가 되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매입 매출 전폐입력이 출제가 돼요. 매입, 매출 전폐입력. 자, 요건 총 몇 문제냐면요. 요거는 5문제. 한 문제당 3점이에요. 그럼 총 몇 점이냐? 15점으로 출제가 되겠고, 이 매입 매출 전폐입력은 회계 1급이랑 큰 차이는 없긴 해요. 좀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분계가 약간 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세무 2급의 매입 매출 전폐입력은 뭐 그렇게 공부할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공부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 부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을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도 모른다라는 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그 초보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이제 부성명세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2문제가 출제가 돼요. 많이 출제될 때는 3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보통 2문제가 나와요. 그 2문제가 몇 점이냐? 10점이에요, 10점. 자, 그럼 배점이 얼마나 돼요? 6점, 15점, 10점 하면 총 31점이죠. 그래서 세무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배점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31%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부가세 신고서 및 부성명세서. 이 부분 어려워요. 근데 배점이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10점.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우면은 너무 큰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왜냐면은 비중이 매입 매출 전폐입력보다 낮아요. 그래서 요거 잘하는 게 중요하지. 요거 잘하면은 물론 시험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근데 시간을 여기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매입 매출 전폐입력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먼저 요거부터 잘 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 시간 안배를 여러분들이 세무 1급 시험 준비를 할 때 시험 날짜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얼마 없으면은 그 매입 매출 전폐입력에 좀 많이 치중을 하시고, 그다음 부가세 신고서 및 부성명세서와 관련된 부분은 찍어서 공부를 하세요. 자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자신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옳은 방법은 아니죠. 옳은 방법은 아닌데 공부를 100% 완벽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 막판에 시간이 없을 때 그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기 좀 그런데 저도 옛날에 세무사 공부할 때 전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주제가 있는데 우리 세법학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주제가 100개예요. 한 100개를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99개를 공부했는데 1개를 공부 안 했어요.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근데 어떤 친구는 100개 중에서 50개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붙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날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 100% 공부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자, 근데 저는 당연히 수업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100%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를 바로 나갈 건데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39페이지 보세요. 부가세 기초이론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회계 1급하고 겹쳐요.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저 일단 설명은 다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회계 1급을 배웠던 안 배웠던 간에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 설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갈게요. 자, 먼저 부가가치세란 뭐냐? 자, 부가가치세란
얘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로 과세하는 거. 영세율은 0%.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자, 그럼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했었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부가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부가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부가가치다라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애플이 있다라고 할게요. 애플전자. 얘가 반도체를 사와요. 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500원에 사왔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MP3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반도체를 사와서 MP3를 팔았는데 MP3를 8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냐면요. 300원인 거예요. 500원에 사와서 800원에 팔았으니까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부가가치는 300원이죠. 여기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 뭐가 되냐면요. 부가가치세가 돼요.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30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부가가치를 제가 좀 뜯어볼게요. 판금액 800, 사원금액 500. 800에서 500을 뺀 금액이 부가가치죠. 여기에 10%를 곱해요. 그럼 요거를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800 곱하기 10% 빼기 500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부가가치세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800 곱하기 10% 판금액이 10%이죠. 이걸 우리가 매출세액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500 곱하기 10% 뺐죠. 이거는 사오면서 사원금액이 10% 곱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납부세액이다라고요. 여기 지금 30원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납부세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판금액의 10%만큼은 더하고 사원금액의 10%는 뺀 그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납부세액이다라고요. 그래서 부가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판매 측면이 있고 매입했을 때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금액의 10%만큼은 더해서 계산을 하고 사원금액의 10%만큼은 빼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239페이지 상단에 그 1번에 부가가치세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그 2번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3번에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이 있죠.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자, 먼저 부가세 흐름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특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다고 할게요. 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 애플한테 반도체를 판매한다고 할게요. 자, 판매를 하는데 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 있잖아요. 돌덩어리를 얘들이 만들어가지고 50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요. 500원에 팔았어요. 자, 5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애플한테 이렇게 반도체가 갔겠죠. 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를 500원만큼의 가치를 창출해서 팔았잖아요. 그럼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인 거예요. 그럼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얼마 내야 되냐면요. 50원을 내야 되는데 부가세 계산은 이렇게 한다라고 썼죠. 판금액의 10%만큼은 더해요. 그걸 매출세액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500에 10%에서 50원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원금액의 10%만큼은 뺀다라고 썼죠. 매입세액이 없죠.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50원만큼의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50원을 어디다 갖다 낼 거냐면요. 세무서에다가 갖다 낼 거예요. 자,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데 이 부가세는 있잖아요. 세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담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라고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납부는 누가 하느냐? 납부는 판매자 보고 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의 중요한 특징이 부가세를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부가세를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판매자예요. 판매자. 물건을 판매한 자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 그다음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 있죠?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는 누가 되느냐? 부담하는 자는 물건을 산 사람, 구매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간접세다라고 해요. 간접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구입하실 때 부가세 10% 내시죠? 이제 보통 현금으로 구입할 때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럼 부가세 내잖아요. 내면은 그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갖다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갖다 내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는 그래요. 부가세는 내는 거는 그 판매자, 물건을 판매한 자가 내고, 그다음 부담을 하는 자, 부가세 부담은 물건을 구매하는 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납세 의무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애플. 자, 애플 입장에서 그 500원의 반도체를 사와서 MP3를 판매하는데 얘는 추가로 300원만큼의 가치를 더 창출시켰다라고 할게요. 그럼 300원만큼의 마진을 붙였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에 팔면 돼요? 8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800원에 팔았어요. 자, 8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MP3를 판매한 금액의 10%만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고 했었죠. 받아와야 돼요. 받아와서 내는 건 애플이 내겠죠. 자, 그럼 애플 입장에서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판 금액의 10%만큼 더하라고 했었죠. 그럼 요것만 납부를 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는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원인데 300원의 10%인 3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부가세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요거를 해결해 준다라고 했어요? 사원 금액의 10%만큼을 빼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사원 금액의 10%만큼을 빼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매입세액이다라고요. 그럼 매입세액이 50이 나오겠죠?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납부세액은 30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금액을 어디다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가세의 흐름은 이래요.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은 판 금액의 10%만큼은 더하고 사원 금액의 10%는 그냥 사오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빼죠. 빼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239페이지 그 3번에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을 계속 볼게요. 자, 1번에 일반 소비세다 이런 말이 있죠. 부가세는 일반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 일반적이다의 반대말이 특별하다인데 그 특별소비세, 요즘은 개별소비세라고 하거든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비교되는 세금이 개별소비세가 있는데 개별소비세는 특정 사치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는 우리가 구입하는 웬만한 물품에는 거의 다 부가세가 다 붙어요. 그래서 일반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그 특별인하고 일반인 이런 말을 쓰죠. 일반인은 보통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든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는 거의 다 부과가 되고 있고, 자, 그다음 소비세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가세는 물건을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2번에 간접세, 이거 설명드렸죠. 간접세. 자, 3번에 국세다. 자,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우리나라 세법을 보면은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에 대한 법이 세법이에요. 세법은 크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국세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그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단 말이에요. 그럼 국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국세의 세 가지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거든요. 자, 그 다음 지방세는 뭐 취득세나 자동차세, 그 다음에 뭐 지방소득세, 뭐 이런 세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방세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징수하고, 국세는 국가단체,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어디서 징수해요? 세무서에서 징수하죠.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국세예요. 지방세는 시군구청. 자,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국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 시험이나 세무 2급 시험이나 세무 1급 시험 치시면은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회계 1급에서는 소득세는 안 나오죠. 근데 세무 2급에서 소득세가 나와요. 예, 여기 출제가 되고, 법인세는 세무 1급 가면 배워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예, 국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물세라고 돼 있죠? 물세는 물건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물세예요. 부가세는 물건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물세가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소득세 있잖아요. 이 소득세는 인세예요, 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인세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는데 지금 전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빼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부가세를 계산할 때 전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 이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자, 6번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자, 하이닉스는 부가세 받아와서 냈죠. 얘가 부담한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애플 부가세 80원 받아와서 냈고 지가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았죠. 얘가 부담한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부가세는 결국 누가 다 부담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는 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누가 결국은 부담하냐면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왜 그러냐면요. 부가세는 물세죠. 물건을 최종적으로 쓰는 네가 부가세를 내고 써라, 이런 의미예요. 하이닉스나 애플이 이 물건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건을 쓰는 사람이 그 부가가치에 대한 모든 가치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7번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영세율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에 다단계 소비세다. 지금 단계별로 계속 부가세가 과세되고 환급되고 과세되고 환급되고 그러죠. 그래서 다단계 소비세,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239페이지에 우리나라 부가세법의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가시면 부가세 총칙이 나와 있죠. 총칙,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거기 240페이지에 거기 총칙 보시면은 1번에 부가가치세 납세무자가 있죠.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납세무자. 자, 부가세를 내야 되는 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는 사업자예요, 사업자. 부가세를 내야 되는 자는 사업자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사업자란 누구냐?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과하고 영리 목적 유무에 불과하고 자, 그 다음에 사업상. 두 번째 사업상. 세 번째 독립적으로. 네 번째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적을 공급하는 자. 자,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한 자를 사업자다라고 해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 목적이냐, 그건 따지지 않아요. 그건 따지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다라고 해요. 자,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2번하고 3번 요건은 그렇게 안 중요하고 2번하고 3번 요건은 그냥 가게 차려놓고 돈 벌면은 지가 가져간다, 그 말이거든요. 별로 안 중요하고 1번하고 4번 요건만 아시면 되는데 1번 요건이 좀 중요하죠. 영리 목적 유무에 불과한데요. 영리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단체 중에서 영리 단체가 있고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영리 단체는 그 수익 있죠.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단체. 그다음 비영리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를 비영리 단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은 그거를 주주들이 나눠 먹잖아요. 근데 교회 있죠. 교회는 벌어들인 돈을 목사님들이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죠. 교회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계속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이 영리 단체냐 비영리 단체냐 그런 걸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초코파이를 슈퍼에서 사면은 부가세 10% 내야 되겠죠. 자, 근데 교회에서 파는 초코파이는 부가세가 안 붙나요? 붙죠. 그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단체가 영리단체냐 비영리단체냐 상관없이 그냥 초코파이가 가세 재화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면은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있죠. 여러분들 우유가 있는데 딸기 우유, 그 마트에서 파는 딸기 우유 부가세 붙어요. 예, 근데 그 연세대학교 있죠. 연세대학교가 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이죠. 그럼 연세대학교에서 판매하는 우유는 부가세가 안 붙을까요? 당연히 붙어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부가세가 붙는 물품을 판매하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사업자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가세 기간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납세무자의 사업자 보시면은 그림이 있는데 이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 뭐와 뭘로 구분이 되냐면요. 과세 사업자랑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과세 물품을 판매하면 과세 사업자, 면세 물품을 판매하면 면세 사업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과세자랑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간이가세자. 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간이가세자는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직전연도예요.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한 개인 사업자, 그러한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연도 매출이 4,800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영세예요, 안 영세예요? 아주 영세한 사업자이죠. 이러한 영세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규정을 간소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간이가세자라고 하는 사업자를 따로 두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맨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이가세자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면은 과세사업자라고 하면은 간이가세자를 뺀 일반가세자. 보통 일반가세자하고 우리가 요 일반가세자에 대한 거를 주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에요. 예,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닌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면세할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2번에 가세기간 있죠? 예, 그거 한번 볼까요? 자, 1년을 크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앞에 6개월을 1기라고 하고 뒤에 6개월을 2기라고 해요. 자, 그 다음 1기를 또 반으로 쪼개요. 1기를 또 반으로 쪼개가지고 앞에 3개월을 1기 예정이라고 해요. 1기 예정 신고기간. 그 다음에 뒤에 3개월을 뭐라고 하냐면요. 1기 확정 신고기간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 2기를 또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2기의 앞에 3개월을 뭐라고 하냐면요. 2기 예정 신고기간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2기의 뒤에 3개월을 뭐라고 하냐면요. 2기 확정 신고기간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1기에 대한 거,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거는 그 과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달 25일이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1기 확정에 대한 거는 그 다음 달 25일인 7월 25일까지 과세 기간 종료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거 7월부터 9월에 대한 거는 그 다음 달 25일인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 것까지에 대한 거는 그 다음 달 25일인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과세 기간은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두 개로 나눠져요. 1기하고 2기로 나눠지고, 좁게 보면은 네 개로 나눠져 있죠.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표 밑에 간이가세자의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죠. 근데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에 대한 거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인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고,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일반 가세자는 1년에 몇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4번이겠죠. 물론 뒤에서 배울 건데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만 하면 돼요. 그런 내용은 뒤에 신고와 납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과세 기간은 일반 가세자는 과세 기간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다. 그다음 간이 가세자는 과세 기간이 하나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신규 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신규 사업자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5월 1일 날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라고 할게요. 5월 1일 날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으면은 신규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돼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만약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8월 10일 날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세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한 날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 된다는 거.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폐업한 날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그 폐업자의 과세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8월 10일 날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는 그 다음 달 25일이 9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상식. 폐업을 하면은 폐업한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사업자 등록을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241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자,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자, 사업을 개시하잖아요. 사업을 개시하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겠고,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비품 같은 거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쓸 거단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 자, 책에 거기 보시면은 신청해가지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책에 이번에 교부가 나와 있는데 교부는 안 중요해요. 몰라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자 등록의 정정이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바뀔 내용이 있으면 정정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정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그 사유 보세요. 1번에 상호를 변경하는 때.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보면 상호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을 하시죠. 회사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있는 내용은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유사할 거고, 회사 등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유에 보면 첫 번째 상호, 회사 등록에 상호 있죠. 그거 바꾸면은 정정해야 되겠고, 이번에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이것도 상호에 상호, 이것도 사업자 등록 정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기한이 신청일 날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사유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유에 3일 이내에 교부해야 되는 사유들. 동그라미 1번에 법인 또는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자, 여러분들 그 회사 등록하실 때 대표자 입력하시죠. 네, 그래서 대표자가 바뀔 때는 사업자 등록 정정하면 되겠고, 그 갈로가 중요한데, 갈로에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라고 돼 있죠. 자, 법인이 있어요. 주식회사 LG가 있다라고 했을 때, LG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법인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내세워져 있고, 요 뒤에서 조정하는 자들이 주주죠. 주주들끼리 이 법인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법인을 운영할 반장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그 반장 뽑는 거는 주주들이 결정해서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딴저로 또 주주들이 바꾸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 바뀌었을 때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 정정만 하면 돼요. 자, 근데 개인 사업자는 달라요. 여기에 동작 슈퍼가 있다. 개인 사업자의 슈퍼에 사장님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 슈퍼는 홍길동 거예요. 법인은 법인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주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법인의 별도 인격체가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 사장님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장님이 안 하면은 이 사업자는 더 이상 홍길동 거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내야 돼요.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를 폐업한다, 폐업 사유가 된다라는 거. 네,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근데 이번에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가 있는데, 상속하고 증여의 차이가 뭐냐면요. 상속은 죽어서 물려주는 게 상속이고, 증여는 생전에 물려주는 게 증여예요. 그럼 죽어서 물려준다. 홍길동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홍길순이로 이름이 바뀌었다. 얘한테 물려줘요. 상속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어가지고 물려준다. 죽어서 물려주는 건 다른 누군가가 대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려주는 건 안 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려주는 거는 증여죠. 그때는 얘가 있기 때문에 얘 거를 폐업하고 다시 내야 되지만은, 얘가 죽었을 때에는 죽어서 물려주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돼요. 정정만 하면 돼요. 자, 3번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회사 등록하실 때 사업장 주소 넣으시죠. 자, 근데 갈로에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정정 사유가 아니다. 사업자의 주소 변경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에 사업의 종류의 변경이 있는데,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있잖아요. 회사 등록하실 때 업태 종목 넣으시죠. 자, 5번부터 8번까지는 안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정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4번에 신고 납세지가 있죠. 읽어볼게요. 저는 납세지가 있는데, 이 납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가세를 내야 되는 기준되는 장소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간할 세무서를 결정짓는 게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어디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법에.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라는 거. 저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홍길동이가 있어요. 자, 홍길동이가 사는 곳은 어디냐? 얘가 사는 곳은 동작구, 서울 동작구에 산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얘가 사업장이 2개가 있어요. 사업장이 어디가 있냐면요, 치킨집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치킨집을 하는데,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요거는 서울 서초구에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피자집도 해요. 피자집은 어디 있느냐? 얘는 안양, 만안구에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부가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장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치킨집에 대한 부가세는 어디에다 내면 되냐면요,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가 치킨집은 서초구니까 서초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내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치킨집에 대한 부가세는 서초 세무서,
피자집에 대한 부가세는 어디다 내야 되겠어요? 예, 안양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사업장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의 소득세는 어느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면 돼요? 예, 동작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상단에 사업장의 판정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장이 애매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 부가세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1번에 제조업 있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고, 그 다음 2번에 광업 있죠. 광업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에서 광물을 캐요. 서울에 광물 캘 데가 없는데 여기라고 할까? 태백산에서 광물을 캐요. 그 다음에 여기 무등산에 광물 캘 데가 있나? 있다라고 할게요. 경상도 가면 가지산이 있는데 가지산에서 광물을 캔다라고 할게요. 광물 캐러 막 산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여기 광물 다 캐면은 또 딴 데 가고, 또 다 캐면 딴 데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산별로 부가세를 내면은 네, 좀 신고 납부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기준되는 장소가 광업은 광업 사무소가 소지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예, 거기가 기준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광업 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3번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이 있죠. 부동산 매매업이 있는데 얘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니는 업이에요. 건설업, 건물 지으러 여러 군데 떠돌아다니죠. 운수업, 예, 차 타고 계속 떠돌아다니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팔려고 계속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업종은 기준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기준되는 장소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있죠. 예,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납세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되는 장소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이 법인의 주소가 어디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납세지가 돼요. 자, 4번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임대업은 임대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이 납세지가 돼요. 부동산 임대업은 떠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만약에 제 건물이 안양에 있다. 그럼 되게 좋겠죠. 안양에 건물 있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네, 아니에요. 네.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안양에 있다. 그러면은 건물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을 뚝 떼가지고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5번에 무인자동 판매기 있죠. 자판기도 여러 군데 막 퍼져 있죠. 자판기 하는 사업자가 자판기를 한 군데서만 운영하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그 자판기가 막 퍼져 있기 때문에 기준되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 기준되는 장소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참고해 보시면 직매장하고 하치장이 있는데,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왜냐면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세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고, 하치장 같은 경우에는 단지 보관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임시사업장이 있는데,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월드컵 할 때 회계 1급 할 때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월드컵 할 때 자원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그 월드컵 보려고 자원봉사라고 한 건데,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월드컵 경기장에는 가지 못하고 도로 있죠. 도로에서 교통 정리하는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들었어요. 월드컵은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자원봉사로 갔을 때 이렇게 매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매점들은 영업을 한 3-4번밖에 안 하겠죠. 그럼 3-4번 영업하려고 사업장 개설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내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번거롭겠죠.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그냥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거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보시면은 그 뭐냐면요, 이런 건데 우리 부가세 있잖아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해야 돼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신고 납부다.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LG전자가 있다. 자, LG전자가 있는데 본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장이 있다고 할까? 광주에 광주에는 공장이 있고 서울에는 본사가 있어요. 자, 부산에는 직매장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건데, 자, 부산에는 직매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사업장이 총 3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서울의 본사, 강주의 공장, 그 다음에 부산의 직매장. 그래서 사업장이 총 3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사에 대한 부가세가 나오면은 본사의 본사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겠고, 광주에 대한 거는 광주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겠고, 부산 직매장에 대한 거는 직매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할 때 회계 담당자가, 본사에 있는 회계 담당자가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장별로 나눠서 하면은 효율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예외가 있는데, 예외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자, 이거는 주사업장에서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냐면요, 주사업장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예요. 그래서 이 납부만큼은 주사업장을 본사로 뒀으면은 본사에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납부만이에요. 납부만. 신고는 안 된다. 신고는 주사업장에서 하면 안 되고, 주사업장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별로 신고 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가능한데, 이 주사업장을 본점으로 할 수도 있고 지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꼭 본점에서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점에서도 납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책에 242페이지 가운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보시면은 1번의 의의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의의에서 중요한 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주사업장이 있는데 그 법인은 본점하고 지점 선택이 가능하죠.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해요. 자, 3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거 볼게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주사업장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예요. 그래서 얘는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하고 납부를 모두 어디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냐면요, 주사업장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돼요. 자, 근데 LG전자가 있잖아요. LG전자가 이렇게 있고 사업장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본사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다음 뭐 직매장, 이렇게 사업장이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원래 원칙은 부가세는 사업장 기준이에요. 사업장 기준으로 신고를 납부해야 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되면은 그 기준이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 있죠. LG전자라고 하는 이 사업자 기준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요거 사업자 기준으로, LG전자라고 하는 이 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예요. 그러면 이 주사업장에서 신고 납부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주사업장은 어디가 돼야 되느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사만 가능해요. 본점에서만 가능하고 지점은 안 돼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됐을 때 이 사업자 등록증이 지금 3개가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는데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가 되면은 이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다 없어지고 사업자 기준으로 LG전자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에도 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발행할 필요 없이 그냥 본사에서 하나로 일괄해서 발행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그 하단에 동그라미 1, 2, 3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자의 부가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고 2번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므로 각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주사무소에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각 사업장별로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교부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총설 설명을 다 드렸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